이름도 낯선 동물 전염병에 정부와 농가가 비상입니다. 정확히 어떤 질병인지, 사람에게 피해는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죠. 폐사율이 최대 100%인 치명적인 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처음 발생해 돼지 4,700여 마리에 대한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올리며 긴급 방역에 나섰고, 전국의 돼지 농장과 사료 공장 등에 대해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파주 지역을 비롯해 전국 돼지 농가는 초비상입니다. 사람에게는 해가 없지만 소비자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정육점이나 관련 음식점을 운영하는 상인들은 돼지고기를 찾는 사람이 줄고 가격이 크게 오르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딸의 진학을 도울 목적으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혔습니다. 정 교수가 펀드 운용에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면서 검찰 칼끝이 정 교수를 향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취임 뒤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도부를 면담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정국은 더욱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내일 조국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 사실 공표 금지를 골자로 한 사법, 검찰개혁 당정 협의를 엽니다. 야당은 사실상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포석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실무 협상 재개를 앞두고 북한의 전향적 결단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치료제가 없어 폐사율이 최대 100%에 이르는 돼지 전염병.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도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양돈 농가가 첫 발병지인데 확산을 막기 위해 돼지 4,700여 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발생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급성일 경우 폐사율 100%의 치명적 돼지 질병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오늘 오전 6시 30분경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이 확진되었습니다. 첫 발병이 확인된 곳은 경기도 파주의 한 양돈 농가입니다. 폐사한 어미돼지 5마리를 관리인이 신고했고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이 현장에 출동해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농가를 중심으로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대상 돼지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치사율은 높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진 않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인수공통 전염병이 아닙니다. 발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양돈 농가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딱히 감염 경로라고 의심할 게 없는 상황이라 정부도 고민이 많지만 일단 평소처럼 안심하고 돼지고기를 소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을 막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살처분과 소독, 그리고 차량이나 사람의 이동을 막는 게 전부인데요. 네, 정부가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올린 가운데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굴착기가 쉼없이 땅을 팝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가와 주변 돼지들을 살처분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돼지 흑사병으로 불릴 만큼 전파 속도가 빠른 데다 백신이나 치료제도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루 동안 5,000마리 가까운 돼지가 살처분됐습니다. 파주를 중심으로 3곳의 거점 소독시설이 설치됐습니다.
질병이 발생한 파주에는 통제소 3곳이 별도로 마련됐습니다. 방역 차량은 마을 곳곳을 돌며 소독약을 뿌립니다. 질병이 확인된 때부터 이틀, 그러니까 48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돼지 농장과 도축장 등에서 이동이 중지됐습니다. 발생지인 경기도에서 다른 지역으로는 일주일 동안 움직일 수 없습니다. 감염원이 될 수 있는 남은 음식도 돼지 농가로 반입이 안 됩니다. 모임이나 회의 모든 것을 금지를 하고 농장에 근무하는 직원들 외출도 자제를 시키고 정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올렸습니다. 잠복 기간은 나흘에서 19일 정도로 보는데 일주일쯤 발병이 가장 많아서 고비로 꼽힙니다. 그동안 확산을 막기 위한 피말리는 작업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그렇다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도대체 어떤 경로로 국내에서 발생한 걸까요? 네, 원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유입됐을 가능성도 있는데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입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나 한강과 공릉천 합류지점 인근으로 북한 지역과는 불과 7 내지 8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곳으로 임진강 너머는 바로 북한 땅. 북한은 올해 5월 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황해도 등 북한 접경 지역에 태풍으로 많은 비가 내려 야생 멧돼지가 떠내려와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멧돼지 사체를 먹은 오소리나 너구리 등 육식동물이 강을 건너 농장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농장은 창문 없이 밀폐된 형태라 외부 접촉이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나 농장주의 해외여행이 원인일 수도 있지만 이 농장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장 주인이 해외여행을 간 적도 없고 농장 관리인 중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4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4명은 최근에 외국을 간 일도 없고요. 외국산 축산물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도 있으나 아직 정확히 파악된 게 없습니다. 이 농장은 또 사용이 금지된 잔반도 먹이로 사용하지 않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당국이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 이 확산을 방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원인 파악에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병 농가의 위치로 볼 때 북한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만큼 확산을 막기 위한 차단 방역과 자체 소독 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전국 양돈 농가는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이고 있습니다. 전염 경로조차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질병 확산을 막아야 하는 지자체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환, 이상곤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강원도 화천에 있는 양돈 농가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과 동시에 새벽부터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양돈 농가로 들어가는 마을 안길입니다. 이렇게 바닥에는 생석회가 깔려 있죠. 축산 관련 종사자뿐 아니라 사실상 외부인의 출입이 이곳부터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요. 저희도 전화를 이용해서 농가 내부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닫혔던 철문이 열리고 오전 소독 후 내외가 집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다는 농장주. 추석 때 자식들도 오지 말라며 조심했는데 발병 소식에 답답할 뿐입니다. 여분도 없고 사료 차량도 끊겨 당장 돼지 900마리를 굶길 처지입니다. 저기 인천서 오는 사료도 네. 12시에 도착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출하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내일까지는 버틸 수 있으세요? 못 버틸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굶겨야 되는데. 전국 자치단체도 초비상입니다. 상황실을 갖추고 거점 방역시설과 통제소를 확충하는 건 말 그대로 기본. 전국 양돈 농가 6,300곳에 있는 돼지의 증상이 있는지 살피고 남은 음식물의 반입도 막아야 하는데 전염 경로도 확실하지 않은 병 앞에 도로 주변 방역시설 한두 곳으로는 영 불안합니다. 차량뿐만 아니고 운전 기사까지 아주 세밀하게 소독을 하고
그러고 이제 그 농가로 가야죠. 여기에 야생 멧돼지 개체 수도 조절해야 합니다. 농가마다 울타리를 치고 포획틀을 깔고 민가 주변 멧돼지는 사살하기로 했지만 개체 수 조절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아마 확인하는 즉시 사살하는 그런 지시가 아마 내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으로부터 멧돼지들이 야생 상태에서 사체가 돼서 내려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하고 조심했지만 결국 현실이 된 돼지 전염병 앞에 농가는 숨죽이고 지자체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돼지 사육 농장이 밀집해 있는 한 마을입니다.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져서 그런지 농민들의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듭니다. 돼지 농장을 드나드는 축산 차량의 이동도 끊기면서 마을에는 적막감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당장 출하가 막힌 농민들은 걱정이 큽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도 문제지만 이동 중지 명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추석이 있어갖고 또 밀려왔는 데다가 또 밀리가니까 새로값이나 모든 게 그 이제 다 첨가돼갖고 돈이 우리가 돈 손해 보고 나가야 하는 게 또 어차피 감수는 하는데 빨리 좀 해결했으면 싶어. 도축장 앞에는 돼지가 실려 있는 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농장을 출발했던 차들로 다시 돌아갈 수 없어 도축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지만 운송에 사용한 차는 이동 중지 명령에 따라 도축장에 놓고 가야 합니다. 돼지를 출하하게 된 양돈업자는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앞으로 돼지열병이 가져올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한번 열병 오면 한 3년 이상 간다는데 저희들도 타격이 없지 않아 있겠죠. 이게 뭐 그렇다고 일시적으로 멈출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전국적으로 뭐 이렇게 안 퍼진다는 보장도 없고. 거점 소독 장소에는 축산 차량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소독 필증을 받으면 농가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동 제한 떨어진 기간 동안에 그거를 사료를 날리하니까 그 운행을 하려고 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양돈업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더 확산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인수 공통 전염병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도 돼지고기 먹기가 꺼려지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육점과 식당 상인들은 손님은 줄고 돼지고기 가격은 오르는 설상가상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백주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가장 인기가 있는 정육 코너가 평소보다 한산합니다.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처음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비자들의 발길이 줄어든 겁니다. 글쎄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좀 꺼림직하죠. 아무래도 좀 꺼림직하고 좀 덜 먹게 될 것 같아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한 정보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특히 국내 감염 경로가 확실하지 않다 보니 장바구니에 돼지고기를 담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소고기와 닭고기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었습니다. 돼지고기가 이렇게 감염이 돼서 좀 심각해지면 아무래도 닭고기 쪽으로 저는 많이 돌리게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이게 좀 가라앉을 때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사람에게 병을 옮기는 인수공통 전염병이 아니고 병에 걸린 돼지고기가 유통될 가능성도 없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축 과정에서 꼼꼼히 확인하기 때문에 유통된 돼지고기 모두가 안전하지만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상인들 역시 수요가 줄어드는 동시에 중국에서처럼 돼지고기 값이 껑충 뛸까 걱정이 앞섭니다. 국내산이 오르면 수입도 같이 오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많이 나가지는 않는데 마진율은 점점 줄어버리니까 아무래도 그때 되면 저희가 유지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들어질 수는 있어요. 정부는 소비자들을 안심시키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인수공통 전염병이 아닙니다. 시중에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산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소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이런 당부에도 소비자들과 상인들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가 장기화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주식시장도 종일 들썩였습니다. 돼지고기 가공업체나 백신 제조사, 또 닭과 관련된 주식 등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최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주식시장까지 덮쳤습니다. 정부는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고 돼지고기 가격에도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저희들이 얼마나 확산을 방지하느냐에 따라서 돼지고기 가격이 수급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큰 영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주식시장 상승률 상위 15곳 가운데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된 종목은 무려 11개나 됐습니다. 특히 동물의약품 제조사인 이글벳은 가격 제한폭인 30%까지 치솟았고 다른 백신 업체들도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여기에 돼지 사육이나 가공업체는 물론 사료업체들까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또 돼지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닭과 오리고기 생산업체의 주가 역시 출렁이며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평소 뜸했던 거래도 그야말로 폭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식료품의 공급에 제한이 생길 것으로 생각되면 전체적인 식료품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자본시장에 선반영되면서 가격 급등을 이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주목받으면서 전체 시장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들 종목이 몰려있는 코스닥은 1% 가까이 올랐고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8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지난해 8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했던 중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중국 전역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퍼졌고 돼지 수는 1억 마리 넘게 줄었습니다. 돼지 산업의 3분의 1가량이 타격을 입었고 그 여파로 돼지고기 가격도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현재 중국에는 모든 성과 직할시, 자치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퍼졌습니다. 북쪽 네이몽구부터 남부 하이난 섬까지 비껴간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지난해 8월 처음 발병한 지 9개월 만에 중국 전역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천하가 됐습니다. 최근에도 지난주 닝샤 자치주에서 추가 발병이 또 보고됐습니다. 일단 감염이 되면 살처분을 하다 보니 돼지 사육 두수가 1년 새 39%나 줄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지난 한 해 동안에만 1억 마리 이상이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돼지 산업의 3분의 1가량이 사실상 초토화된 겁니다. 그 여파로 돼지고기 가격은 1년 전보다 47%나 급등했습니다. 지난주 리커창 총리 주재 회의에서는 돼지고기 가격 안정이 핵심 안건이었습니다. 落实猪肉保供稳价措施，纠正不合理禁养限养规定。 푸젠과 광동성에서는 정부 보조금으로 돼지고기 값을 낮추고 구매량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문제는 1년이 넘도록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완전히 퇴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돼지 농가들이 대부분 규모가 작고 남은 음식물, 즉 잔반을 먹이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각 부처와 지방정부에 돼지고기 생산을 늘리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 번지고 있어서 문제 해결에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이렇게 치명적인 전염병인데 아직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이혜리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 크기가 큽니다. 이렇게 크기가 큰 바이러스 안에는 여러 가지 유전자형이 들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러스가 만들어낼 수 있는 단백질의 종류도 많아지게 됩니다. 바이러스에게 일종의 무기와도 같은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이 바이러스를 정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바이러스가 그렇게 변이가 심하지는 않는데 이 DNA 바이러스 크기 때문에 다양한 항원을 만들어내서 다양한 조합으로 병원성 인자를 만들기 때문에 방어가 어려운 겁니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만들 수 있는 단백질 종류가 10가지를 넘지 않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경우 200여 가지의 단백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유럽과 중국 등으로 확산하는 최근의 양상과 달리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주요 발병 지역이 과거 아프리카 대륙에 머물렀던 점도 백신 개발을 더디게 만든 이유로 꼽힙니다. 현재는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 등에서도 백신 개발을 서두르고 있지만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방어벽인 면역세포를 파괴하는 특징이 있는 만큼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다른 백신만큼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딸의 진학을 도울 목적으로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가족 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오촌 조카가 구속되고 정 교수가 펀드 운용에 관여했다는 정황도 속속 나오면서 검찰의 칼끝이 정 교수에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재판에 넘겨진 지 열하루 만에 국회를 통해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과 비슷한 문안을 만들고 총장 직인을 임의로 찍었다고 봤습니다. 딸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목적이었다고 적시했습니다. 범행 시점은 지난 2012년 9월 7일쯤, 장소는 동양대로 특정했습니다. A4 용지 반장 분량의 간략한 공소사실에는 총장 직인을 임의로 찍었다고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위조 방법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이 있을 가능성 등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어서 최소한의 범죄 사실만 썼다고 말해 공소장 변경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조 장관의 오촌 조카가 구속되면서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수사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씨의 부인에게 빌려준 5억 원 가운데 2억 5천만 원이 펀드 운용사 코링크의 설립 자금으로 쓰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정 교수가 이런 과정을 알고 있었다면 펀드 운용과 투자를 분리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을 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직접적인 주식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조 씨 등과 해외로 출국했던 WFM 우모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WFM은 정 교수에게 지난해 말부터 반년 동안 자문료 1,400만 원을 건넨 업체로 투자에 대한 이자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우 씨를 상대로 코링크가 WFM을 자본 없이 인수해 주가 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 그리고 정 교수의 역할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펀드 운용뿐 아니라 투자사 경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까지 번지면서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직접 조사는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검찰은 어제 조국 장관의 딸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 장관 직계 가족 가운데 첫 소환 조사로 입시 과정 전반에 어머니가 관여했는지 등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장관의 딸 조모 씨가 비공개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조 장관의 직계 가족 가운데 처음 검찰 조사를 받은 겁니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고등학교와 대학교 재학 중 과외 활동과 입시 과정을 캐물었습니다. 특히 어머니 정경심 교수의 구체적인 역할을 자세히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는 외국어고 재학 중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을 했고 의학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됐습니다. 이 논문은 고려대 입시 때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기재됐습니다. 대학에 다니면서는 한국과학기술원 키스트 인턴십에 참여하고 어머니가 교수로 일하는 동양대에서 총장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이력이 입시에 활용하기 위해 부풀려지거나 허위로 만들어졌고 그 과정에 어머니 정 교수가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기소된 정 교수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을 위해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 등에서 이른바 딸의 스펙 부풀리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거기 가서 근무를 했고 실제 서명한
그 체험활동 확인서 같은 것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라는 말씀드렸고요. 1저자란 것을 아예 말씀하신 생기부 자소서에 적혀 있지가 않습니다. 조 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은 지난 6일 대한병리학회가 저자의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직권 취소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의 논문과 인턴 활동 등이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도 조만간 소환해 딸 관련 의혹 전반을 추궁할 계획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법무부 장관 업무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 장관이 오늘 임명 이후 처음 국회를 찾았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사법, 검찰개혁의 완수를 당부했지만 보수 여당은 예방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삭발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권의 극심한 반대를 뚫고 장관직에 오른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았습니다. 조 장관은 먼저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몸을 낮췄습니다. 여러모로 국민 여러분과 또 당대표님께 많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보다 겸허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격려의 말과 함께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기왕에 이제 이번에 검찰개혁을 맡으셨으니까 또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이끌어 주시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 장관과의 만남을 거부한 자유한국당은 이학재 의원의 단식 속에 황교안 대표에 이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강유상 의원도 삭발에 나서며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국정 맡고 있는 국무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합니다. 거기에 범죄자 장관이 앉아 있어서 되겠습니까? 바른미래당도 정권이 조국 지키기에 모든 것을 건다면 극한의 대결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바로 지금 조국 피의자 장관을 해임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검찰개혁을 위해서도 100번, 1000번 옳은 선택일 것입니다. 정의당과 다음 달 창당 예정인 대한정치연대는 조 장관의 예방을 받았지만 가족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며 우려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조국을 사이에 두고 갈리면서 9월 정기국회는 개점 휴업을 이어갔습니다. 이미 이번 주로 예정됐던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은 연기돼 이달 안에 진행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합니다. 여야가 조국 정국의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극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여의도의 한랭전선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내일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만나 검찰개혁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엽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도 참석하고요. 이 자리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공보준칙을 개정하는 문제가 논의될 예정인데요. 다만 조 장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는 야당의 반발을 의식해 시행 시기는 조절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사법개혁 관련 당정협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앞서 민주당은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이 그대로 언론에 유출되고 있다며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촛불 시민들의 명령이었던 검찰개혁,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한테 거는 기대가 남다르고 조 장관도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의 강경 방침을 밝힌 만큼 당정협의에서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민주당은 당정협의에 이어 조홍천 의원 주최로 민감룡 경찰청장이 참석하는 토론회까지 열며 분위기 몰이에 나서고 있지만 야당은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시기에 언론 보도를 막고 감찰을 빌미로 수사 개입까지 하겠다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이 검찰 수사 내용 모르게 법까지 바꾸려고 하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인사 불이익을 언급합니다. 바른미래당도 현재 시점에선 장관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가세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법무부가 수사 공보 준칙을 추진하는 것은 조국 피의자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라는. 이와 관련해 당정협의에서는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란 지적을 고려해 공보 준칙의 시행 시기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평양 방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가야 할 길이 아직 남았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실무 협상이 재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북을 논의하기엔 이르다는 겁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는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Would you be willing to go to North Korea? Probably not. I don't think it's ready. I don't think we're ready for that.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아직 갈 길이 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I would do it sometime at a later future. And depending on what happens, I'm sure he'll love coming to the United States also. But no, I don't think it's ready for that. I think we have a ways to go yet.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방북 시기상조론을 편 것으로 보입니다. 상징성이 큰 평양 방문이 이뤄지기 위해선 갈 길이 멀다는 점을 내비치면서 북한 비핵화 결단을 촉구한 면도 있어 보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모테기 도시미스 신임 일본 외무상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와 함께 모테기 외무상에게 한일 갈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건설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북 대응을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한미일 삼각공조의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한일 간 균열이 조기에 해소돼야 한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북한이 북미 대화 재개를 앞두고 다시 한번 주민들에게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경제와 국방에서 자립을 철저히 할 때 자기의 신념대로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끝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력갱생만이 살 길이며 전진 발전의 유일한 진로이자 후대의 행복을 담보할 수 있게 하는 생명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북미 대화 전개와 무관하게 자력갱생 방식으로 경제 발전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해 내부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원전 제로를 주장했던 일본의 여당 정치인들이 최근 아베 내각의 강요로 임명된 뒤엔 슬그머니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애매한 말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아예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쿄 황보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고노다로 당시 자민당 의원은 원전 제로 운동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최근 개각에서 방위상으로 임명된 뒤 기자들이 원전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정치가로서 답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이리저리 회피하는 모습에 항의도 나왔습니다. 이번 개각에서 최연소 강요로 임명된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 아버지 고이즈미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과거 명확하게 원전 제로를 주장했습니다. 私だって原発ゼロにすべきだと思ってますから。 하지만 환경상으로 발탁된 뒤 말이 애매하게 바뀝니다. どうやったら残せるんじゃなくて、どうやったらなくせるのかを考え続け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원전 제로를 강하게 주장하다 강요 임명 뒤 이렇게 입장을 바꾼 건 평소 지론이 아베 정권의 원전 정책과 충돌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베 정권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전면 중단시켰던 원전 가동을 9개나 재개했고
추가로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 강요로서 정부 기본 방침과 다른 말을 하기 어렵다는 현실론도 있지만 차기 지도자를 꿈꾸는 정치가로서 국가 미래가 달린 신념을 봉인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자국의 석유시설 공격에 이란산 무기가 사용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한 미국의 주장에 힘을 싣는 내용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란은 미국과 어떤 대화도 하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희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가 국영 석유시설 피격 사흘 만에 초기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번 공격에 이란산 무기가 사용됐다는 겁니다. 이어 유엔과 국제 전문가들을 초청해 현장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안보를 지키기 위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사우디군도 이번 공격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كافة الدلائل والمؤشرات الأولية لم يكن الهجوم الإرهابي من الأراضي اليمنية كما تبنت الميليشيات الحوثية. هذه الميليشيات مجرد أداة في يد الحرس الثوري الإيراني. 정유시설 피격 사건 직후 이란의 화살을 돌려온 미국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겁니다. Emerging information indicates that responsibility lies with Iran. 이란이 이번 공격에 무인기 드론뿐 아니라 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는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성급한 결론에 경계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견제하려는 태세입니다. We should not hurry with the conclusions because there are conflicting reports. 이런 가운데 이란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미국과 어떤 급에서도 협상하지 않겠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미국에 이어 사우디까지 정유시설 공격의 주범으로 이란을 지목하면서 군사적 대치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는 가운데 미 군 당국은 절제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서로 언성을 높였다, 영어로 다퉜다더라. 지난 4월에 있었던 두 사람 간의 갈등이 뒤늦게 알려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확대 해석인 것 같다며 갈등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간의 갈등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입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던진 질문에 강 장관이 부인하지 않으면서 소문이 확인된 겁니다. 옛날에 김영정 장관하고 다투신 적 있었죠? 4월 달에. 있었죠? 대통령 순방 계제 맞습니까?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어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렇죠. 두 사람의 다툼은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때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김현종 2차장이 외교부에서 작성한 문건이 미흡하다며 담당자를 큰 소리로 질책하자 강 장관이 우리 직원에게 소리치지 말라는 취지로 맞받아쳤다는 겁니다. 이에 김 차장이 영어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일 갈등이 심화하고 한미 동맹에도 균열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오는 등 외교 난제가 쌓인 상황에서 밀접한 업무 연관성이 있는 외교라인 고위 당국자 간 갈등까지 겹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일을 하다 보면 조금씩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서로 의견이 달라 같이 일할 수 없는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확대 해석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지금도 외교부와 안보실 사이에 협의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북한 목함 지뢰 폭발로 두 다리를 잃은 군인에게 보훈처가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내렸습니다. 전투가 아니라 직무 수행 중에 다쳤다고 본 건데요.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인데 일반 수색 작전 중 지뢰를 밟은 것으로 간주하는 게 맞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비무장지대 수색 중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를 밟아 두 다리를 잃은 하재현 중사. 3년이 흘러 남북한군이 함께 지뢰를 제거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남다른 소회 속에서도 후배 장병들 걱정이 앞섰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다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워낙 이제 좀 위험한 그런 일들을 네.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도 최대한 이제 안전하게 잘들 마무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역 후 부상을 딛고 패럴림픽 조종 선수로 제2의 도약을 꿈꾸던 중 예상 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가보훈처가 두 다리의 부상을 전투 중에 입은 전상이 아닌 직무 수행 중 입은 공상으로 판정한 겁니다. 전상은 적과 교전이나 전투 혹은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입은 상의를 뜻하는 반면 공상은 교육이나 훈련, 국가수호, 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를 하다 입은 상의를 의미합니다. 군은 목함지뢰 사건을 명백한 북한군의 도발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보훈처가 다르게 판정한 겁니다. 저희가 원래 가는 경로에다가 북한 애들 의도적으로 매설을 해놓은 건데 그거를 조항이 없다고, 교전이 없었다고 이제 북한의 뭐 그런 걸 빼고 이제 일반 수색 작전과 동일하게 봐야 된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고요. 앞서 육군은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또는 그 위험물 제거 작업 중에 상의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하 중사에게 전상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전상을 인정할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군인훈련법 시행령에는 전상으로 처리하도록 시행령이 나와 있어요. 국가해공자법 시행령에는 구체화된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할지,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해보고 개정도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보훈심사위는 그동안 군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지뢰 사고에 대해 공상 판정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훈처는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한 만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BI가 대마초 흡연 의혹과 관련해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단은 참고인 신분인데 조사 결과에 따라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BI 수사를 덮으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양현석 전 YG 대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아이콘 전 멤버 BI가 대마초 흡연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지난 6월 공익제보자 A씨의 폭로로 의혹이 불거진 지 석 달여 만입니다. 경찰은 BI 소환에 하루 앞서서 A씨를 먼저 불러 제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BI를 불러 지난 2016년 A씨에게 대마초를 구해달라고 하고 피운 게 사실인지 추궁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BI의 소속사였던 양현석 전 YG 대표가 수사를 덮으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공익제보자 A씨는 지난 2016년 8월 BI에게서 대마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가 번복했습니다. 그 결과 BI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라는 양 전 대표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양현석 대표가 이제 먼저 했던 게 이제 A씨 핸드폰을 뺏어서 혹시 녹취할까봐. 근데 너 같은 거는 뭐 이게 쉽게 하여튼 불이익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네, 주는 건 일도 아닌데. 경찰은 조만간 양 전 대표도 불러 A씨가 주장한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술을 마신 20대 남성이 차를 몰고 부산 도심을 질주하며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흉기로 자해까지 시도한 이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김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찰차를 피해 달아나는 승용차가 급하게 속도를 높입니다. 술을 마시고 자해할 것 같은 A씨가 승용차를 타고 나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건데 A씨는 순찰차를 발견하자 중앙선을 넘나드는 남포군전으로 달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2대를 들이받았습니다. 25분가량을 달린 음주 차량은 양갈래길에서 빌라 주차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워낙 빠른 속도로 달리다 보니 막다른 길인 줄 모르고 접어든 겁니다. 주차장에서도 시설물을 부수며 달아나려 했지만 뒤따르던 순찰차에 막혔습니다.
경찰관들이 승용차로 달려갔을 때 A씨는 흉기로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유리를 깨 차량 안으로 들어가자 A씨는 흉기와 둔기를 휘두르며 저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다쳤지만 A씨는 크게 다치지 않고 검거됐습니다. 저희 경찰관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3단봉으로 저희가 제지를 하고 그 안 되자 테이저건으로 제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네, 다음 휴가는 대통령 휴양지로 가보시겠습니까? 대통령 휴양지로 지정돼 출입이 통제된 경남 거제의 섬 저도가 47년 만에 시민에게 개방됐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천혜의 풍광, 박종혁 기자가 먼저 보고 왔습니다. 거제 국농항에서 유람선을 타고 20여 분 남짓을 달리자 나타난 작은 섬. 거가대교 아래에 있는 섬은 대통령 별장에 있는 저도입니다. 저도는 일제 강점기에는 군사기지로, 지난 1972년 대통령 휴양지로 지정된 뒤에는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베일에 쌓인 섬, 비밀의 섬인 저도가 47년 만에 일반에 개방됐습니다. 43만 제곱미터 규모의 작은 섬으로 아름드리 해송과 동백나무가 무성한 산책로가 꾸며져 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어디서든 쪽빛 남해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섬에 첫 발을 디딘 관광객들은 남해에 오염되지 않은 섬에 감탄합니다. 정말 그 화려하고 수려하고 정말 귀한 보석처럼 정말 아름다운 섬을 보게 돼서 참 기회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개방은 1년 동안 시범적으로 진행됩니다. 일주일에 5일 동안 하루 2차례 유람선을 운행하고 관람객은 600명으로 제한합니다. 또 대통령 별장인 청해대와 군사시설은 여전히 출입이 제한됩니다. 거제시는 앞으로 저도를 명품 관광명소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경남도와 정부와 함께 편의시설 그리고 테마시설 등을 갖춘 남해안 최고의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47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저도. 앞으로 1년 동안 시범 개방하는 저도는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뒤 단계적으로 완전 개방이 추진됩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비우고 비결이야? 역시 메이킨이죠. 변비, 복부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시원하게 변비 끝. 유쾌 상쾌 오케이 변변 메이킨. 피에로는 우릴 보고 있지. 에버랜드. 여긴 도모 씨가 살고 있는 퀘벡. 애인만 데려온 줄 알았는데 저기 2588 대리운전 기사님도 데려왔네요. 2588 반가워요. 좌우로 정렬 2588. 문재인 대통령이 콘텐츠 산업을 우리 경제의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으면 스타 기업이 될 수 있게 하겠다며 앞으로 3년 동안 콘텐츠 분야에 1조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토끼를 사람의 모습으로 만든 증강현실 캐릭터 앞보키가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나눕니다. 처음으로 콘텐츠 산업정책 발표 현장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창작자들의 혁신과 창의성 덕분에 우리가 콘텐츠 강국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새로운 형식의 예능 프로그램을 해외에 수출한 스타 PD의 성공 사례도 청취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성공의 공식을 답습하기보다는 실패의 경험을 더 과감하게 누릴 수 있게. 문 대통령은 콘텐츠는 문화를 넘어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산업이 됐다면서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으면 도전해서 스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3년 동안 콘텐츠 기업에 대한 투자와 금융 지원을
1조 원 이상 추가합니다. 가상현실을 활용한 실감 콘텐츠를 육성하고 한류 관광객 유치와 한국어 교육 지원 등 연관 산업의 성장도 지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상상하고 만드는 콘텐츠가 세계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콘텐츠 강국, 바로 여기서 시작합시다. 정부가 기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최근 태국 순방 때 발표한 우리 중소기업 공동 브랜드 K도 한류 스타, 한류 콘텐츠를 마케팅에 폭넓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게 화장품은 우리 이제 아시아 사람들 나름대로의 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아시아권에 특히 잘 기회합니다. 문 대통령이 콘텐츠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키우겠다고 선언한 배경에는 콘텐츠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관광산업 등 파급 효과까지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불법 복제나 한류 위조 상품으로 창작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저작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제작 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변동형과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가 하루 반 만에 2만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안심전환대출 접수는 2만 4천여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금액은 2조 8천억 원으로 한 건 기준 평균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져도 원하는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자사고와 일반고 중복 지원 금지 내용을 삭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 지원을 금지한 법령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초중고교의 수업 일수를 매년 190일 이상으로 통일하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학교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행사 개최일을 수업 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외교부 장관 아주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지소미아는 대외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하지는 않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네, 중요한 정책이니까 일본의 경제 제재에 대해서 대응 보복 조치를 내세운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희 통일부 장관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소미아 이것은 군사에 관해서 좀 다소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까?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까? 간단하게. 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봐요, 안 봐요? 군사적인 NSC 참석하는 사람에서 한번 답변해보세요.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국방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아따 참말로 뭐가 말이 그렇게 귀여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것만 한번 읽어봐봐. 그 차원이 다릅니다. 참나 정말로.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는 알았어요. 예. 경원선 있죠, 경원선. 네. 이것은 완전히 이제 종단으로 시베리아로 연결해서 가는 가장 짧은 철도예요. 근데 왜 이거 예산까지 1,507억 예산까지 받아갖고도 착공도 안 하고 제대로 이거 진행을 안 하죠? 지금 군사 분계선까지 연장하는 문제에 관련돼서는 태봉국 철원성에 대한 아따 참말로 그놈 처음에 이거 합대게 그러면은 그게 문화재가 있다는 거 몰랐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핑계를 대도 좀 될 것도 국민들이 납득할 것을 해야지. 강경화 장관님, 법무부를 영어로 뭐랍니까? Justice Department of Justice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도 저희는 영어로 Ministry of 그리 합시다. 법무부 장관은 Minister of Justice 이러더라고. 그런데 이 정의라는 게 누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정의로운 것은 정의롭게 보인다는 겁니다. 아무리 정의가 어떻고 해서 봤자 사람들 눈에 그거 정의롭지 않게 보이면 그건 정의가 아니라는 거지. 이 법무부 장관이 과연 그 맹칭에 걸맞는 정의로운 사람이었느냐? 국민들 눈에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지. 근데 한번 봅시다. 집에서 쓰던 컴퓨터 2대,
부인이 학교에 쓰던 컴퓨터 한 대에 하드를 교체를 했어요. 그 조카하고 2명이 청문회를 앞두고 외국으로 나가버렸어요. 도주해버렸다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통화하면서 이거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다 죽는다. 이게 국민들 눈에 정의롭게 보이냐 이거지.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 공수처라는 게 있었다 그러면 여기 외통이에요. 여기 외통이에요. 법사위가 아니고 결산과 현안에 관한 걸 말씀을 하시라고 토론을 하자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니 언제부터 무슨 의원들이 상대당 의원들 발언을 평가했어요? 네? 검찰 수사하는 거 방해하는 것과 비슷한 거 아니야 지금? 원만한 상임위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하세요, 대표.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뭐 포착했어요? 휴대폰까지 나가서 별말 다 하는 거 아니잖아. 네, 자유한국당의 삭발 릴레이, 오늘도 두 정치인이 동참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가동이 되어야 하는데 대치전선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데 스튜디오에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주제어 영상 먼저 보시죠. 법무부 준비위원은 머리는 좀 깎습니다. 단식도 많이 해보고 감옥도 여러 번 살아봤습니다만은 화려강사. 어제 황교안 대표의 삭발 투쟁을 보면서 과거 운동권 시절 삭발 단식은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모욕했던 공안 검사들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많은 신뢰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보다 겸허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을 대표를 하기 위해서는 전사가 아닌 거의 전투 모드로 가야 됩니다. 내가 있어서 조국을 못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본인이 삭발을 하는 결기를 보였어야죠. 네, 오전에는 청와대 앞에서, 오후에는 대구에서 삭발식이 열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그리고 강효상 의원이었는데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삭발의 그럼 시작은 어디인가? 우선 무소속 이현주 의원이 최근에 떠오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당 소속의 박인숙 의원, 그리고 이제 황교안 대표가 삭발을 했고 그 릴레이가 지금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 이어서 강효상 의원. 지금 벌써 이제 5명 됐고요. 심지어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도 언제 할 거냐. 지금 이런 요구가 지금 빗발치고 있는 상황인데, 자, 한마디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1세기 대한민국 국회가 지금 삭발로 무언가 절규하고 호소해야 될 상황이냐. 지금 조국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 강한 반대를 하는 것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저항할 수 있다고 보고 반대하고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방식이 아까 이 심상정 이 정의당 대표 말씀처럼 이건 과거에 입이 막혀 있을 때, 저항의 방식이 막혀 있을 때, 그야말로 민주화 투사들이 가택연금 당하고 혹은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이러던 시절에 정말 이 무언의 침묵으로 강한 저항을 하기 위한 게 삭발이라든가 단식이었단 말이죠. 지금 이분들 뭐 언로가 차단돼 있습니까? 보도를 안 해줍니까? 아니면 누가 입을 막습니까? 뭐 이 대통령 비판하면 잡아갑니까? 근데 왜 삭발하시는지 그 이유를 한번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일단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김문수 전 지사 삭발식은 어제 황교안 대표 때와 마찬가지로 애국가가 흐르는 가운데 비장하게 진행됐습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현장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머리는 처음 깎습니다. 뭐 단식도 많이 해보고 제가 감옥도 여러 번 살아봤습니다만은 머리를 깎을 수밖에 없는 제 마음이 너무 비통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전부 저는 머리 깎고 의원직 던지고 이 자리에 와서 문재인을 끌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국회의원들 전부 머리 깎고 의원직 던지라고 하는데요. 어제 황교안 대표 나서면서 좀 의원들 사이에 삭발 의혹 좀 불이 붙었나요? 내부 분위기는 어떻다고 합니까? 어제 황교안 대표의 삭발까지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이제 정부에 던지는 정치적 경고, 우리 이제 한 거의 의미 이런 걸로 좀 상징적으로 이해는 가요. 근데 저도 뭐 썩 불편했습니다. 굉장히 불편했고, 그래서 이게 제1야당 대표가 조국 임명 강행이라고 하는 문 대통령의 어떤 불통 리더십, 독선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저항의 표시로서 삭발까지 하는 건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뒤에 연달아서 김문수 전 지사 또 강효상 의원 또 오늘 또 송영순 의원까지 또 깎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내일 또 누가 될지 지금 점치는 게 여의도 정가에서는 지금 하나의 관심거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저는 삭발이라고 하는 것이 최평론가님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군사 독재 시절이나 아니면 인권이 탄압됐던 시절에 더 이상 한가할 수 없는 수단이 없을 때 자기 스스로의 머리를 깎거나 단식을 해서 이제 온몸으로 저항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지난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때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절차에 따라서 국민이 평화롭게 촛불 집회를 하고 그 국민의 정신과 명령을 받아서 국회가 탄핵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인용을 해서 합법적으로 끌어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적 틀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국 파면에 대해서도 조국 장관을 파면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먼저 하고 그리고 국민 여론을 다 그 수렴을 하고 확산을 시켜서 합법적인 국민의 요구대로 가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삭발을 마치 무슨 릴레이 경기하는 것처럼 다음 순번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삭발의 본래 의미 저는 뭐 첫 번째 그 이현주 의원이라든지 황교안 대표까지는 일정 정도 정치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저는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국당이 조금 전략을 좀 수정해 주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당이 조국 장관을 임명했다는 데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은 국민적으로 맞지만 그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이 그렇다고 한국당을 지지하지 못하고 있는 일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럴까? 조국 반대 여론이 굉장히 압도적이고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층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야당으로 오지 않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저 삭발 릴레이로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볼 때 이 한국당 지지층 중에서도 굉장히 열성 지지층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경한 어조를 갖고 있는 열성 지지층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당이 필요한 것은 그 강성 지지층들이 아니라 중도에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을 흡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좀 더 신선하고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제도적 틀 안에서 대한정당으로서 합리적 정당으로서 이미지를 훨씬 더 보여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시각적인 충격이랄까요? 이런 것은 이미 당 대표가 이미 삭발을 했기 때문에 어제 정점을 찍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내년 총선 공천용 아니냐 이런 삐딱한 시각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삐딱하기도 하고 사실은 일종의 비아냥이죠. 명분은 뭐 이 정부에 대한 저항이다. 또 이제 뭐 좌파 독재에 맞서서 우리가 결연히 싸워야 한다. 이 의지를 표방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오늘 하루 보시면 보수 언론 매체들조차도 이것을 인용하면서 결국은 뭐 패러디가 유행하고 있다. 아까 잠깐 이제 황교안 대표의 패러디 사진 나왔습니다만 무슨 쾌남 황교안이다. 그러니까 이걸 좀 재미로 희석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여져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비장하고 결기 있는 어떤 결연한 의지는 대중들에겐 잘 전달되고 있지 못하다. 차라리 이걸 뭐 재밌는 개그의 소재로 만드는 게 확산성은 차라리 더 낫다. 이런 판단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전 김 교수님 말씀에 정말 100번 공감이 됩니다. 누구를 위한 공감 호소냐. 결국 정치적 행위는 이게 단식이든 아니면 삭발이든 아니면 그게 정말 뭐 장외 집회를 하는 것이든 촛불을 드는 것이든 하나의 메시지를 국민 대중들에게 전달해서 확산시키기 위한 공감의 정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이 동조하거나 여기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소수예요. 심지어는 국민 다수, 유권자를 놓고 보면 극소수예요. 그럼 이게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건지를 반문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110석이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회, 대한민국 국회의 제1야당이 21세기에 이 취할 수 있는 저항의 방식은 아니다. 일부 이러한 목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럼 이제 그러한 목소리까지 흡수해서 당 지도부는
뭔가 좀 더 세련되고 네. 공감을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나가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국회를 가동하면서 국회 내에서 싸우면서 네. 절차적으로 싸우면서 법적으로 싸우면서 추가적인 방식을 고민해야 되는데 국회는 지금 다 내팽개치고 뭐 머리 깎기 열풍인 것 같아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최영일 평론가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런 분위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한테서도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도 계속해서 난처한 요구가 일각에서는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이 다음이 누구냐, 언제까지 할 거냐, 심지어는 누구 머리가 제일 예쁘냐, 이게 희화화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런 것들이 여의도 정가에서 나올 정도면 이미 이 문재인 정부의 불통과 독선의 리더십에 대한 야당으로서의 충분한 저항을 상징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걸 멈추고 좀 더 국민들이 공감하는 방향, 그리고 그 강성 열성 지지층만이 아닌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들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도 여성입니다. 네. 지금 사실 이현주 의원하고 박인수 의원이 했습니다만 여성 의원들이 머리를 삭발하는 거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런 걸 왜 또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너무 곤혹스러운 질문이에요. 이제 네. 그런 것 자체도 저는 정치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저는 이러한 삭발 릴레이에 한국당에 지금 이렇게 휩싸이는 것은 제가 볼 때 전략이 어디가 잘못돼 있냐면은 지금 아까 김문수 전 지사가 삭발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전부 의원직 사퇴하고 다 삭발하고. 근데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키자는 거예요. 타도하자는 겁니다. 근데 조국 파면, 조국 반대까지는 국민들 대다수가 예.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국을 강행했다고 해서 문재인 정권을 하야시켜야 되겠다, 퇴진시켜야겠다. 이건 아직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저는 전략적 목표가 문재인 정권 퇴진이 아니라 내년 총선에서 그러면 이런 불통의 리더십인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심판할 것이냐. 문재인 정권을 제도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절차가 내년 총선에 남아 있잖아요. 그럼 내년 총선에 이기는 것이 목적이어야 네. 된다는 것이고 내년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삭발의 릴레이로서 더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지 말고 중도층을 확장할 수 있고 야권을 어떻게 재편하고 야권을 연대할 수 있는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훨씬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네. 포커스가 지금 한국당에 너무 강성 지지층에 지금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중도층을 향해서 그리고 문재인 퇴진이 아니라 문재인 심판이라고 하는 것으로 전략적인 현실적 목표를 맞춰야 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권의 삭발 릴레이. 두 분 다 다소 회의적인 지금 시각을 보여주셨는데요. 의원들이 연이어 머리를 미는 동안 한 의원의 단식 투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당 이학재 의원이죠. 오늘 당대표 원내대표가 차례로 격려 방문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는지 들어보시죠. 우리 이학재 의원께서 정말 몸을 던져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장관을 범죄자 장관을 임명한 것을 저항하는 그런 의미의 큰 헌신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이 저 큰 결단을 하셨는데 그 결단의 열매가 꼭 이렇게 맺을 수 있도록 저희도 대표님들 잘 받들어갖고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네, 이학재 의원 오늘 단식 며칠째인가요? 단식이 지금 사흘째 접어들었죠. 한 4일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제 기억에 4일째이면서 오늘 15일에 또 시작해서요. 예, 네, 오늘 또 15일 이 생일이라고 네. 하죠. 그 생일인데 뭐 보통 미역국과 우리가 이제 쌀밥을 먹는데 고기도 먹고 네.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지금 이제 냉수를 떠놓고 이제 생일을 또 맞이하는 그런 장면을 이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생경한 느낌이에요. 지금 당대표는 위로 방문을 했는데 삭발을 한 모습이고, 그 이제 정말 깎은 머리가 선명하게 이제 우리 눈에 보이고 시각적으로 예. 또 이제 이학재 의원은 지금 뭐 국회 앞 계단에서 저 위에 이제 낮에는 날씨가 아직 덥습니다. 네. 햇살이 가을 햇살 따갑기 때문에 차양을 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식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 국회가 이것밖에 저항의 방식은 없는 것인가? 다시 한번 이제 110석을 보유한 제1야당이 저는 훨씬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주고받는 이야기는요. 저는 마치 딴 세상의 선문답처럼 들려요. 이분들은 지금 전략을 논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네. 대로 이분들이 몸을 담고 있는 조직은 정당 조직이에요. 대한민국 정치는 정당 정치입니다. 네. 지금 군소정당도 있고요. 큰 정당도 있고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는데 이 정당의 목표는 집권이에요.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표를 모아야 되고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컨텐츠, 정책과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자, 내년 총선 7개월입니다. 지금 어떤 비전, 어떤 컨텐츠, 어떤 깃발을 들고 있는지를 자유한국당이 좀 다시 반문을 해봐야 되고 총선에서 승리하면 그 다음은 뭡니까? 대선에서 이겨야
빼앗겼던 이 정권을 되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이러기 위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정치, 정책, 그리고 이제 이런 비전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자문해야 되는데 그냥 열심히 금식하고 밥을 네. 굶고 싸워서 좋은 성과를 내겠다. 그럼 머리를 또 팍팍 민 이 대표는 정말 이제 위로 방문인데 저 안에서 지금 나눈 이야기 속에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네. 얻을 수 있는 자유한국당은 이 방향으로 국민들을 민생을 돕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힘든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겠구나라는 네. 콘텐츠는 하나도 안 보이고 결국은 자기 위로로 그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운 그런 대화의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당 대표의 삭발을 투쟁 동력으로 이어가는 한국당. 그렇지만 한국당 밖에서 나오는 평가는 두 분의 말씀처럼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작심 발언 들어보시죠. 어제 황교안 대표의 삭발 투쟁을 보면서 과거 운동권 시절 삭발 단식은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모욕했던 공안 검사들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심상정 대표의 지적,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단식과 삭발이라는 투쟁 방식을 선택한 것에 대한 어떤 비판,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죠. 황교안 대표의 삭발에 대해서 저렇게 좀 또 다른 당에서 폄훼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예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제도권 정당 안에 있는 네. 제1야당의 대표인데 같은 야당이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또 이어지는 이 삭발 릴레이는 제가 볼 때 과도하다고 비판을 합니다만 황교안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많은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옳다는 식의 고집으로 조국 장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 정치적 경고라거나 엄중한 방식으로 삭발을 택했다고 한다면 그걸 네.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아냥거리는 투잖아요. 심지어는 공안검사들의 이 생각이 났다라고 하는 네. 것은 심상정 의원이 과거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내가 운동권 할 때 공안검사들이 나를 그렇게 모욕했다는 식의 이제 비아냥거림인데 저는 야당 대표로서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정의당이 그럼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느냐. 네. 조국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야당이 그 도덕성, 부도덕성과 이중성과 이선에 대해서 심하게 질책하고 비난했을 때 정의당만큼 계속 눈치를 봤거든요. 네. 그래서 한가리는 정의당의 정의가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과연 정의당 대표로서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하더라도 그래도 제1야당의 대표로서 정치적 어떤 경고로서 하는 상징적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조금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의당도 이정미 전 대표가 선거법 네. 개정 요구하면서 단식을 단식했던 했죠. 게 지금 채 1년이 안 됐잖아요. 네네. 그때 상황이랑은 심상정 대표 입장에서는 뭐가 다른 겁니까? 네, 심상정 대표 입장을 굳이 좀 이제 이 두둔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정말 작은 정당이죠. 하지만 이제 오랫동안 또 싸워온 이제 유일의 진보 정당이기도 하죠. 예. 근데 이제 지난해에 그러면 이정미 당시 대표와 네. 또 손학규 현재도 바른미래당 대표십니다만 이 두 대표가 단식을 함께 했는데 이 선거법 개정안을 관철시켜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연동형 이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방식의 선거제 개편을 택해달라. 근데 여기에는 지금 또 이 삭발 요구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시에 합의를 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안은 왜 안 들어옵니까? 올 초에 들어와서 뒤늦게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아예 없애겠다. 그래서 이 10%를 줄여서 270석의 의원을 모두 다 지역구로 뽑자. 네. 그럼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아는 비례대표는 없애자. 모두 다 지역구 의원으로. 지금 네. 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패스트트랙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정의당은 왜 단식을 했느냐? 정말 약자로서 어찌 보면 정당 정치 구도 속에서 작은 약자로서 바른미래당과 합쳐서 이러한 군소정당도 국민의 지지를 얻고 의회에서의 좀 이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방법, 특히 실질적으로 보면 교섭단체가 구성될 수 있는 방법은 네. 비례성, 대표성을 높여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선거법 개정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네. 사실 5당 합의가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것을 지금 현재 올해 와서 파기한 것은 또 자유한국당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와서 또 단식도 하고 있고 삭발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정의당 입장에서는 비판할 만하다. 네. 그리고 역으로 이런 거죠. 과거 어목했던 시절에 이분들은 왜 그땐 삭발 안 했을까요? 지금 공안검사 이야기를 꺼낸 네. 이유가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공안검사 출신이시거든요. 출신이니까.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뭐 하고 반독재 투쟁은 안 하신 분들이 민주화가 된 세상에서 이제서야 머리를 깎으시느냐. 그리고 전 저 삭발하는 장면 보면서요. 네. 지금 일본이 우리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고 있습니까? 일본에 대한 저항 정신으로 삭발했다면 적지 않은 국민들이 박수를 치지 않았을까. 근데 명분 자체가
국내 정쟁에 매몰되어 있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뭐 전 정의당의 입장만이 아니고 다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질타와 비판이 있다는 것도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삭발과 단식의 목표가 된 조국 법무부 장관, 오늘은 취임 이후 8일 만에 국회를 찾았습니다. 먼저 여당 대표부터 만났는데요. 어떤 이야기 주고받았는지 보고 오시죠. 역대 그 누구보다도 똑똑한 청문회를 치렀기 때문에 아주 심려가 많았고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법무 검찰 개혁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잘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모로 국민 여러분과 또 당 대표님께 많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보다 겸허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과 여당 대표의 만남이었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도 집권당이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 임명 과정에서는 인사청문회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옹호하고 지지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건 특히 이번 추석 연휴가 지나고 추석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 하나 나온 걸 보면 오히려 조국 장관 임명 반대 여론이 더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가 빠졌다는 것도 지금 여기저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조국 장관을 지지했지만 정치적 부담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해찬 대표의 오늘 이 신임 법무장관 예방 자리에서는 과거 장관이 오면 취임을 굉장히 축하하는 덕담들 많이 놔두고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는데 좀 가라앉은 분위기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법무검찰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적임자로서 조국 장관밖에 없다고 그래서 밀어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오늘 아까 이야기 나왔지만 바른미래당이나 제1야당인 한국당에서는 아예 장관으로서의 예방을 거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1야당과 제2야당이 장관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지금 극한 분열의 장본인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개특위에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지 공수처 설치 문제를 과연 법무장관으로 조국 장관이 있는 한 이게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당 내에서도 의문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법무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서는 오히려 적임자가 더욱더 아닌 사람이 적임자라고 지금 우기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볼멘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조국 장관이 과연 어느 정도 개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나온 것처럼 한쪽에서는 피의자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또 범죄자라고 비난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개혁의 적임자라고 하니 그런 분열의 한복판에 있는 분이 과연 국회에 와서 저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저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쭉 가라앉은 분위기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화기애애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격려가 나오고 위로가 있었던 만남이었고요. 이어서 만난 야당들은 쓴소리를 쏟아냈는데요. 온도차도 있습니다. 차례로 보시죠. 정의당이 조국 장관 임명 과정에서 고심이 컸습니다. 또 개혁의 장애가 되실 때는 가차없이 비판을 할 것이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개혁을 위해서 과감한 자기결단을 요구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놓여 있는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또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조 장관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조 장관님 가족과 친척 지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려놓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것이 많은 국민들의 의견인데 한번 깊게 저는 생각을 한번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신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고심이 컸다고 말문을 연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검찰개혁 당부하면서도 긴장을 풀어주진 않았네요. 자기결단 요구할 수도 있다. 요구할 수도 있다. 앞으로 이제 진행을 봐서 어떤 진행 상황을 볼 것인가 두 가지를 보겠죠. 정치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사법개혁을 밀어붙이는 속도와 그것이 풀려나가겠는가를 볼 것이고 두 번째로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겠죠. 지금 일부 기소가 된 부분, 배우자는 또 공판이 이제 10월 중순으로 잡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인사청문회 전에도 정의당의 경우는 좀 특별한 위치를 누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조국 당시 후보에게 독자적으로 소명을 요청합니다. 소명에 응합니다. 물론 기자간담회를 별도로 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그 소명을 보고 고심의 결과 정의당은 데스노트에서 일단 조국 후보의 이름을 내려놨죠. 네. 일단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섰죠. 하지만 지금 김 교수님 말씀처럼 여론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의당은 과연 우리가 조국 편에 쓰는 게 옳을 것이냐 아니면 이 조국으로부터 발을 빼는 게 옳을 것이냐. 저는 지금 심상정 대표의 말은 상당히 좀 정치적인 고심의 표현이다. 이런 네. 생각을 이제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는 그나마 대한정치연대는 만나기라도 했지만 지금 자유한국당, 네. 제1야당과 지금 바른미래당은 반조국 연대를 구축하고 지금 아주 강한 저항. 아까 삭발투쟁의 이 원인은 조국 장관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저는 안타까운 게 그래도 만나긴 했어야 한다. 지금 1개 장관, 지금 이제 이 정부 부처는요 20개가 됩니다. 그런데 정부 부처의 1개 장관, 법무부와 지금 맞서느라고 입법부 모두가 가동이 중단되는 네. 것은 이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과유불급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나기는 해야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또 조국 장관 입장에서도 이 만남이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한정치연대에서 유성엽 대표는 거의 사실상 사퇴 요구를 바로 앞에서 했어요. 이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임 취임한 인사차 왔던 신임 장관에게 교섭단체나 아니면 정당 대표가 면전에서 그것도 앞에 대고 내려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네. 생각을 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은 만날 필요조차 없다고 해서 거부를 했고 네. 그다음에 지금 민주평화당에서 다수의 의원을 끌고 나온 지금 대한정치연대가 제3야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유성엽 대표는 직접 만나서 면전에서 퇴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것도 제가 볼 때는 조국 지금 신임 법무장관이 얼마나 좀 궁색한 처지인가를 좀 역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아까 집권 여당인 이해찬 대표도 굉장히 침통하지는 않지만 가라앉은 분위기에서 위로도 했지만 상당히 좀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 찾아볼 수 없었고 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으면서 일종의 연동형 비례대표 때문에 상당히 정의당이 고심을 했지만 이제 장관에 임명된 뒤에도 개혁을 제대로 못하면 그리고 상황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는 자기 결단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하시는 엄중하게 경고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본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로 밀어붙였는데 과연 저렇게 해서 국회 모든 정당의 대표들이 지금 다 시큰둥하거나 굉장히 거리를 두거나 네. 굉장히 침통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과연 사법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국 장관이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래 오늘 국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어야 하는데요. 어제 조국 장관 출석 문제를 놓고 등 돌린 여야 원내대표. 오늘도 민생과 조국 서로 엇갈린 키워드만 내놨습니다. 정의당의 논평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날은 저무는데 갈 길은 멉니다. 정쟁과 파행으로 점철된 20대 국회 임기는 다 지나가고 있고 민생 입법은 16,000건이나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정쟁 그만하고 민생에 올인하라. 이것이 민심입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정의와 그리고 법치, 헌법 존중 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대로 된 촛불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것을 실현해 가는 과정 원내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권 비판이 정권 심판으로 번져가고 정권 심판이 언제 불복종으로 옮겨갈지 모릅니다. 20대 국회는 이미 빈손국회, 동물국회, 식물국회라는 오명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 사실이 부끄러워 국민 앞에 다짐이라도 하겠다며 일하는 국회법을 만든 지 채 2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네, 일단 원내대표들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일정만 중단이 된 것이다. 이렇게 네. 다독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마지막 정기국회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진행이 전 아주 어렵다고 봅니다. 내년 총선까지 사실상 가동되기 어려운 것 아니냐. 저는 상당히 좀 불안감이 엄습하는데요. 지금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지금 정당들이 많죠. 또 연대까지 포함을 해서 그다음에 대정부 질문해야 되고요. 네. 대정부 질문 제대로 될까요? 모두 다 국무총리부터 다른 부처 장관들까지 대부분 다 결국은 조국 질문, 조국 또 이 문답, 조국 공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국정감사 해야 되는데 명절 연휴 중에 이미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번 국감은 조국 국감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거기다 추가 요구가 있습니다. 이 특검해야 한다. 근데 저는 이상한 논리를 들었어요.
특검을 해야 하는데 지금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검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 처음 들었습니다.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 수사 못하니까 검찰 무용론이 나왔을 때 네. 특검을 얘기하는데 검찰 수사 잘하라고 박수를 치면서 특검도 또 보태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 국감을 넘어서 국정조사 하자고 얘기하고 있죠. 이러면 올해가 후반이 모두 다 조국 대혼란으로, 조국 블랙홀이라는 표현도 등장했는데 휩쓸려 가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지금 514조로 예상되고 있는 울트라 초 슈퍼 예산. 네. 이거 또 졸속이 결국은 검토하지 네. 않겠느냐. 예결 문제 또 발생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연말에 아주 빅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문제. 예. 본회의에서 90일의 법사위 기간이 다하면 올해 연말인데 대격돌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면 정당마다 이제 공천 싸움 한다고 또 난리가 나겠죠. 네. 그러면은 내년으로 넘어가고 이제 내년 봄이 되면 총선이 닥쳐오는데 자, 그럼 민생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 눈에 안 보입니다. 네. 정책은 어디 있습니까? 실종입니다. 뭐 민생 입법, 개혁 입법 하나도 안 보입니다. 조국 장관만 이 나무랄 것이 아니라 조국 장관의 검찰 수사 끝까지 지켜봐야죠. 네. 지금 피해자 가족이 될지 공모자 가족이 될지 예. 검찰 수사에 달려 있는데 이것만 그러면 조국만 해결되면은 국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지금 외치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법부가 검토할 문제가 국내외에 산적해 있는데 제가 보기엔 하나도 안 하고 네. 세비는 다 받고 보너스도 받고 그럼 내년 총선에 네. 여야가 문제가 아니고요. 전 국회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예산안도 있고 선거법 문제도 있고 지금 각 정당마다 각자의 정치적 셈법에 얽혀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를 그냥 이대로 또 흘려보낼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놓고 지금 한국당이 조국 국무위원이 앉아 있는 건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조국 장관을 출석시키지 말라는 요구로 지금 이게 일정이 안 잡힌 거거든요. 네. 저는 무리한 요구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정기국회는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입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까지 하려면 사실 9월 달부터 빠듯하게 연말까지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국정조사, 국정감사 있죠. 그리고 또 예산안 심의 또 제대로 하려면 시간 걸리죠.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국당이 조국 장관을 인정할 수 없으니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국무위원석에 앉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일정을 못 잡는다. 이건 제가 볼 때 소탐대시라는 거예요. 네. 물론 조국 장관을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걸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이 큽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국회라는 절차를 통해서 국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오히려 그걸 신랄하게 비판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원내 교섭단체 대표에서는 들어오지 말라고 일정 안 잡는데 대정부질은 꼭 불러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한국당에서 이야기하는 게 조국 장관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는데 예. 임명을 인정하니까 해임 건의안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일단 장관으로 불러놓고 조국 장관이 땀을 뻘뻘 흘리고 도망갈 수 없도록 날카로운 질문으로 몰아세우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만한 능력과 대안을 보여주는 것이 야당이지 무조건 앉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정 자체를 무산시키는 건 제가 볼 때 한국당으로서는 소탐대시라는 거라고 봅니다. 네. 조국 장관 임명을 바라보는 두 분 시각이 조금은 다르다는 걸 제가 네. 아는데 그래도 이제 풀어가는 정치적인 해법에 있어서는 두 분이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수 야권의 대여 공세가 계속해서 조국 장관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 문제로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목함질의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 기억하시죠? 국가보훈처의 지금 판단 문제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여야의 입장이 갈리지 않아요. 보훈처의 판단이 전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공상으로 판정을 냈습니다. 네. 공상도 물론 직무 수행 중에 상해를 입은 걸 인정하는 것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 국민 정서는 네. 이것을 전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전상과 공상 차이점부터 네네. 좀 나눠서 본다면. 그러니까 공상은 이 일상 평시에 군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을 당했을 때, 네. 사고를 당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응당 국가가 보상해 주는 건데 공상보다 더 상위의 이 판정이 네. 전상인데 전상은 이 전시, 전투 중에. 중에 혹은 교전 중에 네. 우리가 이 뭐 북한을 비롯해서 그 어디와도 교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교전 상황에서 전투 중에 군인이 상해를 입게 된 경우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훨씬 더 국가에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공상도 사실은 이 직무 수행 중에 정말 이 다친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제도적 절차이긴 하나 전상보다는 한 단계 아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왜 전상으로 하는 것이 마땅한데 보훈처는 공상으로 했느냐. 지금 야당 의원과 비중 있는 의원들 특히 네. 안보 문제와 연계해서 매서운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문제는 또 하나 오늘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 발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도 네. 보훈처가 좀 법적인 해석을 더 폭넓게 적용을 하는
탄력성을 적용해봐라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청와대와 야당의 요구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네, 북한의 목함지뢰 사고를 당한 것을 평시에 작전 수행 중에 임무 수행 중에 네. 당한 것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적과의 교전으로 봐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요. 일단 정치권의 비판 목소리 먼저 듣고 오지요. 보훈심사위원회 일부 친여 성향 심사위원들은 전 정권에서 영웅이 된 사람을 우리가 굳이 전상자로 인정해줘야 하느냐의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야말로 통탄을 금할 일입니다. 국가보훈처의 국가는 어느 나라입니까? 북한과의 전투 상황임을 인정하기 싫은 것 아닙니까?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명백한 도발마저 북한과 무관한 사고인 것처럼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그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 전원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네, 전 정권에서 영웅이 된 사람을 우리가 굳이 전상자로 인정해줘야 하느냐. 지금 뭐 이 발언이 실제로 회의에서 나왔는지 이 부분은 확인이 된 건 아니죠. 그렇죠. 보훈처 이제 보훈심사위원회 결정인데 보훈심사위원회가 이제 구성되면 각계의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예. 뭐 저런 식의 이제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확인된 건 아니고요. 예. 그렇지만 야당에서는 저게 2015년에 있었던 목함지뢰 폭발 사건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때 저 사건으로 남북 관계가 긴장이 됐고 북한의 도발로 규정이 되면서 사실 남북 관계에 상당히 큰 악영향을 미친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당시 논란이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목함지뢰가 비 때문에 떠내려왔던 것이다라는 네. 주장이 일각이 있었고 그게 아니고 공식 결론이 난 것은 북한군이 우리 국군이 다니는 길목에 미리 매설했다는 걸로 규정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그 논란은 불식이 됐습니다만 일부 그런 논란을 제기했던 측에서는 우발적 사고라고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잔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야당 쪽에서는 혹여라도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이게 너무 지나치게 안보 쟁점하면서 이게 남북 관계에 악용된 게 아니냐라는 네. 우려 속에서 저걸 전상이 아니라 공상을 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저는 그걸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두 번째로는요. 박근혜 정부 때 했다 손 치더라도 일단 정부의 공식 결정과 결론이 난 겁니다. 국방부와 군의 공식 입장은 분명히 북한군이 일부러 우리 군이 다니는 길목에 지뢰를 매설해서 네. 다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천안함 사태 때 그때 사망했던 군인이나 다쳤던 군인들은 전부 전상으로 처리해 줬거든요. 그때도 무슨 교전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네네네. 북한 잠수정이 내려와서 우리 천안함 침몰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 똑같은 논리로 한다면 당연히 전상을 해줘야 되고요. 아마도 대통령도 저런 식의 추후 지시를 내린 걸로 봐서는 네. 보훈처가 그동안의 남북관계 그리고 청와대나 그동안의 여권 내의 어떤 북한에 대한 어떤 봐주기 발언 속에서 보훈처가 너무 몸을 사린 게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일단 보훈처에선 재심의하겠다고 예, 지금 예, 밝혔죠. 재심의 과정에서는 조금 더 논란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결정이 나올 수 있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치지요. 지금까지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 뉴스나이트 1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 첫 발생 소식 자세히 전해드렸는데요. 전국의 돼지 농장들이 바짝 긴장한 가운데 발병지인 경기도 파주 지역의 농가들은 특히나 더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파주 돼지 농장에서는 굴삭기까지 동원돼 살처분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전염을 막기 위해 애써 기른 돼지들을 눈물을 머금고 땅에 묻은 겁니다. 살처분을 바라보는 인근 농장 주인은 남의 일 같지 않아 가슴이 미어집니다. 병 생기고 이러자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새 목숨 사는 걸 묻는데 다시 돼지 사서 새끼라고 그러는데 또 매년 그러니까 한 5년은 돼야 돼요. 파주에는 거점 소독 시설이 설치됐고 방역 차량들은 분주하게 오가며 농장 주변을 소독했습니다. 농장들도 자체 소독을 하는 등 파주 양돈 농가에는 말 그대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할 수 있는 것만큼 최선을 하는 게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고 뭐 백신도 없고 그래가지고 걱정하는 거가 안 일어나길 바라는 거죠. 발병 농가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발생 농장에서 30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유입 가능성이 제기된 북한과의 거리가 10km도 되지 않아 농장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파주에서 사육되는 돼지는 농가 90여 곳에 100만 마리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시사율이 높아 최악의 돼지 전염병으로 꼽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만큼 농민들의 시름도 그만큼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다음 달 15일 북한 평양에서 예정된 월드컵 지역 예선과 관련해 예정대로 열린다는 전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동 경로 등에 대한 북한 측의 답변이 없어 아시아축구연맹 AFC를 통해 북한의 입장 확인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표팀은 선수들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서 직항로나 육로로 이동하는 방법을 원하고 있지만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 항공편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강원FC의 김지현 선수가 K리그1 29라운드 MVP로 선정됐습니다. 김지현은 지난 15일 제주와 경기에서 멀티골 활약으로 프로 진출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득점을 달성해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19라운드에 이어 올 시즌 두 번째 MVP를 수상한 김지현은 K리그 데뷔 후 3년 이내 만 23세 이하 선수가 대상이 되는 영플레이어상 경쟁에서도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좌완 체드벨이 승리를 추가하면서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투수 2명이 동반 10승을 완성했습니다. 체드벨은 키움과의 시즌 16차전에 선발 등판해 8이닝을 2안타만 내주고 무실점으로 막아 1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다른 외국인 투수 서폴드가 이미 11승을 올린 가운데 체드벨 역시 시즌 10승 고지를 밟으면서 한화 구단은 처음으로 외국인 투수 동반 10승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2위 경쟁 중인 키움은 이날 경기가 없었던 두산에 한 게임 차로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광주에서 기아는 NC의 3대2로 역전승을 거두고 3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시즌 마지막으로 등판한 양현종은 5이닝 2실점으로 승패 없이 물러났고 평균 자책점은 2.29로 조금 높아졌지만 1위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승부 조작과 도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농구계를 떠났던 전창진 감독이 4년 만에 공식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모든 혐의는 무죄로 밝혀졌지만 상처만 가득했던 지난 4년을 뒤로하고 전창진 감독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마카오 현지에서 허재원 기자입니다. 코트를 주시하는 날카로운 눈빛에도 세심하게 작전을 전달하는 한마디 한마디에도 절실함이 담겨 있습니다. 한때 프로농구를 대표하는 명장으로 꼽혔던 전창진 감독의 예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주축 선수들의 부상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중국팀에 크게 졌지만 많은 관중과 취재진 앞에서 치른 4년 만의 복귀전은 남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어제 잠도 잘 못 잤는데 어제 저녁에 좀 긴장을 했지만 오늘 경기장에 나와서는 크게 부담 없었습니다. 전창진 감독에게 지난 4년은 떠올리기조차 두려운 아픈 기억으로 가득합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과 승부 조작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농구계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스포츠 도박과 승부 조작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단순 도박 혐의 역시 지난 6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프로농구연맹 KBL이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를 철회하던 날 정 감독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팬들의 시선이 아직도 곱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근성 있는 팀으로 좀 팬들한테 각인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저 역시도 한 명, 두 명이라도 또 팬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경기를 할 생각입니다. 전창진 감독의 공식 복귀전으로 관심을 집중시키는 이번 대회에는 우리나라의 KCC와 SK를 포함해 아시아 4나라에서 12팀이 참가합니다. 먼 길을 돌아 4년 만에 코트로 돌아온 전창진 감독이 명예회복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마카오에서 YTN 허재원입니다. 이처럼 프로농구 전주 KCC의 전창진 감독이 4년 만에 공식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전창진 감독은 마카오에서 개막한 동아시아 슈퍼리그 첫 경기에서 주축 선수들의 부상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중국의 저장 라이온스에 67대 88로 크게 졌습니다. 앞서 열린 경기에서는 SK가 26득점 14리바운드를 기록한 새 외국인 선수 원희의 활약을 앞세워 필리핀의 블랙워터 팀을 93대 77로 이겼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배구 대표팀이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월드컵 대회 3차전에서 숙적 일본을 꺾고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대표팀은 첫 세트를 23대 25로 내줬으나 이재영과 김연경이 48점을 합작하는 활약을 펼친 끝에 이후 세 세트를 내리따내며 세트 스코어 3대 1로 역전승했습니다. 1승 2패를 기록한 우리나라는 내일 강적 러시아와 4차전을 치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18도, 대구 17도까지 떨어지는 등 선선하게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서울 기온이 26도, 대구 29도까지 오르는 등 서울은 예년 수준을 보이겠지만 대구 등 곳곳에서는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퇴근길에는 쌀쌀한 바람이 불면서 아침보다 공기가 조금 더 차갑게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쌀쌀한 날씨에 대비할 수 있는 옷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동해안으로만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8도, 대전 17도, 광주 18도, 부산 19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6도, 대전 27도, 광주 28도, 부산 28도로 예상됩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고 늦더위가 누그러지면서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폐사율 100%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백신도 치료제도 없어서 지금으로서는 추가 유입과 확산을 막는 게 최선입니다. 네, 중국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국가에는 여행을 자제하고 입국할 때 동물이나 육류, 햄, 소시지는 들여와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미리 유념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